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두 번째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자일 방법론에 이 스크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크럼이라고 하면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그 중간중간에 이 어떤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조직, 도움을 주는 어떤 역할자들을 말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품 책임자라는 프로덕트 오너는 제품 기능에 대한 이 우선순위, 그리고 제품 기능들의 이 추가, 아니면 변경,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전체적인 이 제품의 기능 목록을 구성하지만 스프린트 시작, 개발이 시작된 이후에는 팀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 기능 목록의 구현만 처음에만 이렇게 관여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 스크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팀의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죠. 불필요한 어떤 행정 처리, 아니면 불필요한 어, 요구자,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미팅, 이런 것들을 스크럼 마스터가 이런 것들을 요소 제거해주고, 스크럼 마스터가 대신 그런 미팅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개발자들은 처음에 이 구성되어 있는 그 제품 기능에 대해서 구현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스크럼 마스터가 있고요. 이 스크럼 팀은 보통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팀들의 단위인데 5명이나 9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사용자가 요구한 이 사용자 스토리를 사용해서 스프린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개발할 기능들을 구현하는 실제 개발자들을 말하게 되고요. 이 스크럼의 이 프로세스로는 이 스프린트라고 합니다. 이 개발을 일주일 단위로 특정 하나의 기능을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기능 하나를 처음에 제품 책임자가 좀 기능 하나를 개발하는 기간을 말하고요. 이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팅은 3가지가 있고 산출물도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산출물로는 제품의 백로그, 이 앞에서 말한 이 제품이 담고자 하는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목록으로 그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쭉 나열되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 제품의 백로그 기능들 중에서 이번 스프린트에서는 요 기능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스프린트 백로그가 있고요. 그럼 소멸 차트는 이 제품 백로그에서 이 스프린트 백로그를 뺀 거겠죠.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남아있는 작업량들을 보여주는 소멸 차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프린트 계획은 각 스프린트 백로그에서부터 선택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로 가져와서 진행할 항목을 정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일일 스크럼은 매일매일 15분 정도 내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이 잘 되고 있다,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일 미팅이 있고요. 스프린트 리뷰는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 스프린트 동안에 진행한 내역들을 공유하고 이 스프린트는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수치를 달성했다, 아니면 못했다, 못했다면 왜 그랬다, 아니면 이 스프린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이 리뷰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는 대부분의 어떤 구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이렇게 명시해 둔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팀 단위의 어떤 개발이 있을 때 각 팀 단위에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미팅, 기본적인 산출물들을 세팅을 해두고 하면 좋다라고 해서 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 스크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뭐 스프린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구조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 보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 뭐 챗GPT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사용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같이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GPT의 간단한 사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요 챗GPT에 접속하는 거는 아시죠, 그죠? 구글에서 챗GPT 하면 chat.openai.com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픈AI라는 이 API 그룹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챗GPT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저와 같은 다른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화면은 여러 가지 지금 애드온들을 조금 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내가 여기다가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그걸 다시 영문으로 바꿔서 질문을 해주고 결과 영문을 다시 한글로 바꿔주는 뭐 그런 애드온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PT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실시간 강의 와서 바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실시간 강의 참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GPT라는 요 친구들은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레인디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 얘가 학습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미 학습한 내용들을 주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학습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웹에 있는 다양한 뭐 블로그나 아니면 실제 서적들, 그런 이 웹에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서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 같은 것들도 많이 얘가 학습을 했겠죠. 그러면 음, 무더운 여름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농부를 주제로 한 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영문으로 하고 영문을 다시 한글로 번역했다 보니까 한글의 이 운율을 살린 뭐 그런 문장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건 시의 느낌이 나게끔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PT는 인터넷에 서적에 있는 다양한 시들, 소설들을 많이 접했을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 동화책도 많이 적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카프의 내용으로 동화책을 작성해줘.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동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동화들의 한글 번역본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많이 접했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 GPT를 사용하시다 보면 얘가 이렇게 말하다가 툭 끊깁니다. 뭐냐면 GPT 언어 모델 자체가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는 단어의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끊기면 계속해라고 하면 이 뒤에 문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답하고 싶은 문장은 많은데 한 번에 응답할 수 있는 이 텍스트 양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계속해 해줘서 아주 큰 문장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애드온을 쓰시면 이렇게 Continue Generating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한 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다 끝났네요. 이런 동화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동화책들을 여기는 내용이 주인공이 이제 철수로 돼 있는데 주인공을 이제 내 동생, 내 조카, 내 아들, 딸들로 이름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영희로 다시 작성해줘. 주인공 이름을 영희로 작성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농부인 영희 씨는 이렇게 얘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대화한 내용을 GPT는 학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옵션들을 주는 겁니다. 한 번씩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얘한테 GPT한테 저희가 장문만을 요청을 했지만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장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어, 얘가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 BTS의 한국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물론 이 내 정보들을 이제 쭉 입력해야겠죠. 요걸 보고 이에 맞춰서 내 이야기들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난 날, 그리고 내가 어릴 때의 어떤 경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 뭐 동아리 활동을 했었다, 뭐 무슨 활동을 했었다. 그렇게 넣은 다음에 얘한테 내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필요한 항목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은 1940년도에 태어났어. 그리고 봉사,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했어. 안녕하세요. 그냥 이거 정리만 해주겠죠? 그럼 얘가 생각하는 이런 문장을 얘기했을 때 생각하는 결과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삼성자에 지원하려고 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그냥 기본적인 요 내용만 가지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어떤 활동을 넣는 겁니다. 대학생 때는 데이터 공부 공모전에서 대상을 어, 해당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줘.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문장에 자연스럽게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물론 얼핏 보면 이 문장이 되게 완벽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게 한글 기반의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뭐 한글 파일이나 뭐 메모장을 옮겨서 한번 좀 더 다듬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런 그 풍부한 내용들이 이런 뭐 협업 내용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 뭐 내가 생각하려면 막 머리 잡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풍부한 문장들을 만들어 주는 거에 특화되어 있고요. 어쨌건 이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데이터, 원본, 팩트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런 문장, 이런 프롬프트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프롬프트에다가 어, 삼성전자에 지원할 거야. 뭐 LG전자에 지원할 거야.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원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서 또 새롭게 만들어 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그 다음에 레벨의 것은 어, 이제 리튼이라고 이거는 GPT 4.0을 기반으로 만든 모델인데 4.0 만든 기반인데 한글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GPT 3.5를 사용하시면 좀 빠르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GPT 4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똑똑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기능이 어,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이미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줘, 그려줘 기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탑시 자격증 공부를 자격증을 대표하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과연 정상적으로 인지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이 탑시시라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인가 봅니다. 아니면 뭐 아산을 대표하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갑자기 있게 되네요. 거북선과 이순신을 그려줘. 네, 뭐 거북선이랑 이순신이랑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가 아직까지 그만한 우리가 주는 키워드가 좀 적다 보니까요. 뭐 간단한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거보다는 뭐 아, 저녁 바다에 노을이 있는 그림을 그려줘. 이런 좀 그냥 무난한 형태의 그림들을 요청하시면
잘 그려줄 겁니다. 우리가 뭐 의도하는 바가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죠? 약간 단순한 형태로 좀, 이게 그나마 좀 정상적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그림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GPT처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빠르게 처음에 이 기술들에 좀 접근을 하셔야 이 GPT 관련된 기술들, 오픈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또 더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분파가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그림 그리는 건 단순한 것도 있지만, 사실 GPT에는 더 많은 이 오픈 AI 기반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조금 이슈 됐던 거는 이제 이 감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PPT를 만들어 줍니다. 그냥 제가 키워드로 회귀 분석의 기본 이렇게만 치면 데이터 분석에서의 회귀 분석은 기본적인 방법이며 개요부터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자기가 만든 겁니다. 지금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개요로는 정의, 종류, 적용 분야, 이론, 예제, 해석,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이렇게 된다. 사례 소개, 결과 해석, 주의사항, 그리고 결과까지. 물론 완벽하게 만들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PPT를 작성하게 됐을 때 큰 뼈대를 빠르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조금 가속화 시켜줄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하면 얘가 뭐 해주진 않지만 조금 더 빠르게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이건 이제 감마입니다. 감마. 어, 그리고 조금 더 사용하면 좋을 게 PDF 요거는 한 번씩 써보셨을까요? PDF를 여기 넣으면 chatpdf.com인데요. PDF를 넣으면 PDF를 분석해서 PDF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면 PDF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 정답을 알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강의 교환 같은 PDF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가지고 여기 넣은 다음에 뭐 기출 예상 문제를 만들어줘. 아니면 이 교수님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내시니까 객관식 문제 문항을 많이 만들어줘. 아니면 이 교수님은 단답형 문제를 많이 내신다. 그럼 단답형 기출 문제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얘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아니면 얘가 학습한 어떤 그 관련 시험 문제들을 기반해서 적절한 시험 문제 예시들을 막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GPT,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GPT, 프리트레인디드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주지만 이 프리트레인디드, 그러니까 사전 학습된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준 PDF를 활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엣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기능, 빙이나 구글 그 AI 모델을 통해서도 제공되는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예,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실시간 강의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해당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탑식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의 소프트웨어 재사용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최근 동향 이슈로는 국제적인 기업일수록 소프트웨어 재사용 비율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하면 할수록 어, 궁극적인 대부분의 자본주의 다 똑같죠. 짧은 기간에 비용을 적게 들이고 결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 그리고 역공학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리유즈, 재사용은 기존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어떤 지식, 어떤 산출물들을 활용해서 결국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 개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지식은 이 설계, 요구 명세서, 검사 아키텍처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재사용하게 됩니다. 재사용하게 된 배경은 소프트웨어 위기,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필요로 한데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개발자를 충분히 수급하지 못하니까 품질이나 생산성들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품질과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려면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케이스 도구,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소프트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재사용하는 코드들도 표준화와 품질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제가 좀 전에 GPT를 얘기했지만 또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예시이기도 한데요. 사실 GPT도 마찬가지로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많이 학습했겠죠.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얘가 학습한 그 웹에 있는 다양한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바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예제까지도 완벽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정말 이제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의 재사용이 필요한 단순한 로직들은 GPT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그 GPT가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 도구죠. 재사용을 할 때 빠르게 과거의 어떤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내가 지금 이걸 파이썬에서 필요하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자바로 필요하면 자바로 만들어줘. 바로바로 이 소프트웨어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 도구가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지식, 기능, 모듈 구성 모든 것들을 표준화해서 그냥 두면 필요할 때마다 폴더 들어가서 열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준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잘 뭐 엑셀로 정리를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합하도록 구성, 이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했던 과거 이 지식들을 표준화하는 이 구성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말하고요. 그래서 기존 개발 기능, 성능 품질 인정받았던 소프트웨어들은 전체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쓰면 더 좋겠죠. 여기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쓴다면 지금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품질과 생산성이 이미 인정받은 만큼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채워주고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나 개발 비용, 생산성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 개발 모듈이나 프로그램 산출물 이런 것들을 만약에 동일한 분야 아니면 물론 다른 응용 업무나 다른 기업 간에서도 일부 수정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요 재사용의 개념에 아주 충실해서 오픈 API, 오픈 소스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집단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집단들이 제공해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신뢰성, 이미 신뢰성이 인정된 것들의 코드를 쓰기 때문에 사전 성능이 검증된 코드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확장성, 이미 검증된 기반이니까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능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활용하는데 용이가 하고요. 생산성, 결국 비용이나 시간 유연, 비용이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아주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했던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대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일반적인 지식, 우리가 이 교육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서
얻어진 어떤 노하우와 같은 지식, 환경 정보, 그리고 외부 지식. 이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개발 환경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개발 환경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수행하게 될 때 그 쌓은 지식, 외부 지식, 개발에 직접적인 역량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다른 사이트를 또 검색해보고 이 코드도 참고하고 했던 그런 코드들. 두 번째로는 이 설계 정보. 실제 과거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설계를 했겠죠. 아키텍처. 그 설계 정보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비슷한 구조가 있다면,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면 한 번 더 사용하면 더 좋을 거고요. 그 기본 설계뿐만 아니라 상세 설계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설계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보, 실제 이 데이터들을, 시스템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었었나? 그때 당시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실제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에는 없는 문제가, 실제 운영 중에 발생을 해서 그 운영 중에 발생한, 어, 사례를 추가로,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추가로 더 추가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더 늘려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정보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의 모듈 단위의 코드, 아니면 일반 이제 전체 로직을 설계한 프로그램 코드들도 재사용하면 좋게 될 거고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는 게 이런 프로그램 코드들이죠. 이 프로그램 코드뿐만 아니라 이런 기타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재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효과 분석 정보, 매뉴얼,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들, 프로토타입,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죠. 인력,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과거에 해봤던 프로젝트,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네, 유사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니까요. 네, 그렇게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대상이라고 꼽을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원칙으로는 이렇게 있는데, 범용성은 꼭 특정 운영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범용적인 어떤 부분의 가공은 필요로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 뭐 자바 코드라서 자바 특정 라이브러리만 쓸 수 있다. 이런 거 형태이면 좀 재사용하기 어려우니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 그리고 모듈성은 뭐 정보니까 추상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결합. 그러니까 이 모듈 하나만 딱 가져가서 바로 쓸 수 있는. 이 모듈을 쓰기 위해서 저 모듈이 필요하고 전부 이렇게 열기설기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기능 하나만 가져가서 쓸 수 있게 모듈화되어 있는 모듈성. 그리고 하드웨어 독립성. 그러니까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동작한다. 특정 뭐 삼성 스마트폰에서만 동작한다. 이런 것들은 좀 재사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독립성, 특정 OS, 뭐 윈도우즈에서만 가능하다. 리눅스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소프트웨어 독립성이 있는 OS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기 문서와 이 모듈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코드, 이 문서는 왜 만들어졌고, 이 문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활용되었고, 그 결과가 어땠다. 그런 이 문서, 도큐멘테이션이 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커머널리티, 일반성이라고 해서 많은 개발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사용 가능한 기능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도 신뢰성으로 품질이 충분히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 재사용할 코드가 과거에 잘 동작했는지, 비정상 동작했는지 잘 모른다면 우리가 그 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재사용의 두 번째 항목, 역공학입니다. 자, 역공학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역공학.
역공학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분야로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으로 추적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했던 처음의 문서나 이 설계의 기법 등을 얻어내는 일을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만들어진 제품을 다 분해해서 이건 이런 것들로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하는 작업을 역공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해서 수정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단계에서 수행하는. 그래서 유지보수 단계에서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게 뭐 전구가 고장났다, 뭐 형광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보통 이 형광등 전구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형광등 안전기가 있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그 안전기가 고장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 고장을 어디서 났는지 보려면 일단 뜯어봐야 될 거잖아요. 뜯어보고 전구를 바꿔보고 전구를 바꿨는데 된다. 그럼 전구가 고장이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역공학이라 하고요. 근데 전구를 바꿨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안전기도 바꿔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 형광등까지 오는 어떤 전기 배선 아니면 우리 형광등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행되는 어떤 기능들을 거꾸로 얘가 왜 형광등은 왜 불이 켜졌지? 형광등이 깨지거나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럼 형광등을 깨지지 않은 정상적인 형광등을 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 안전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역공학의 인풋은 우리가 분석하기 원하는 원시 코드, 목적 코드,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작업 절차,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더라, 이런 순서대로 동작하더라,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라이브러리, 그런 자료와 문서들을 활용해서 역공학의 결과물로 이 프로그램의 구조, 자료 흐름도, 제어 흐름도, 개체 관계도,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추적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역공학에 필요한 경우로는 이미 가동되긴 있는 시스템이 실행하고 있는데 운영 중인데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기는 또 좀 어렵고 그 새로 개발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원래 이미 그 개발할 때도 그 시스템 개발할 때도 거의 한 10년이 걸려서 개발한 건데 이게 지금 유지 보수가 어렵다고 새로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을 역공학을 이용해서 얘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외부 요인들을 고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왜 프로그램 이렇게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뭐 PC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쓰다 보면 정상적으로 잘 쓰던 건데 잘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외부 요인인 프로그램의 외부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죠. CPU, 메모리, 하드웨어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외부 요인을 없애보죠. 컴퓨터를 껐다 킵니다.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꺼진 상태에서 내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했던 프로그램 하나만 다 켜보는 거죠. 외부 요인들을 없애서 뭐 그런 형태로 시도를 해보는. 근데 이 기가동 중인 시스템은 이 시스템의 외부 요인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뭐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요인이다. 아니면 어떤 센서 값을 쓰더라. 그걸 모르니까 역공학을 이용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활용하는 외부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외부 요인들을 활용해서 얘가 잘 동작하게끔 외부 요인들을 고쳐주는 그런 형태의 역공학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용되는 이 역공학의 종류는 그게 논리 역공학과 자료 역공학이 있습니다. 이 논리 역공학은
원시 코드에서부터 이 정보를 추출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가지고 물리적 설계 정보 저장소에 저장해서 이 코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이 프로그램 코드를 뜯어낸 원본 코드를 가져오는 논리 역공학이 있고요. 자료 역공학은 얘가 사용하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바꿔가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여러분들 뭐 콘솔 게임이나 옛날 PC 이 오프라인 게임들을 많이 써보셨다면 에디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게임 캐릭터 레벨이 원래 게임을 시작하면 1레벨인데 내가 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관리하는 특정 파일을 건드려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 캐릭터가 레벨이 뭐 50이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 역공학이거든요. 얘가 외부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자료를 외부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정한 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수정해서 이 프로그램이 수정된 데이터베이스를 전이시켜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역공학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다 보면 이걸 바꾸니까 이 캐릭터의 능력치가 바뀌네. 그게 자료 역공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공학의 예시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잘 파일의 역공학 같은 경우는 이 JD GUI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자바 디컴파일러에다가 자바의 잘 파일, 자바의 컴파일된 파일, 그러니까 자바가 가상 머신에 이 바이트 코드를 한 줄씩 한 줄씩 주게끔 만들 그 직전체 바이트 코드들이 여러 줄로 있는 그 잘 파일을 이 자바 디컴파일러에 넣게 되면 이렇게 자바 코드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JD CLI까지 써서 이 만들게 되면 이걸 실제 자바 프로젝트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바의 잘 파일, 그러니까 이 잘 파일이 자바 가상 머신이 받는 데이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 머신이 되면 얘가 주는 코드를 컴퓨터한테 최종적으로 넘기기 직전에 받아서 거꾸로, 그러면 이 커맨드는 원래 자바로 이 코드야, 이 커맨드는 원래 자바로 이 코드야, 충분히 분석 가능하겠죠. 똑같은 JVM이니까. 이렇게 자바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하면, 여러분도 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뭐 APK 같은 거 그런 것도 압축 풀어보면 안에 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자바 디컴파일러에 넣으면 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뭘 하냐면 보이스피싱 방지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어, 최근에 이 나온 어플이 뭐였더라? 여러분도 이 어플을 깔아서 한 번 정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스마트폰에 어플들이 많다 보니까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시티즌 코난이에요. 시티즌 코난. 네, 시티즌 코난이라고 보이스피싱 방지 앱이 있는데 이 앱이 하는 게 뭐 지금 말씀드린 역공학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잘 파일들을 다 역공학해서 이 내부에 들어있는 이런 특정 주소, 예를 들어 뭐 전화를 하게 되면 특정 주소로 리다이렉션을 걸어서, 왜 영화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내가 112에 신고를 전화를 했는데 그게 사실 112가 아니라 그 보이스피싱 센터로 막 연결되고,
그런 것들을 디컴파일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앱이 있을 때는 삭제를 해주는. 그리고 실제 이 경찰청에서 인증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경찰대학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해서 한 번씩 돌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 단넷에서도 역공학을 할 수 있는데요. 단넷은 이 C샵을 말하고요. C 언어의 객체 지향 버전으로서 이 닷피크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C샵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S 파일, C샵 파일을 디컴파일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건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객체 단위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디컴파일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 배포할 때 이 디컴파일 하면 어렵도록 지금 쉽게 보이잖아요. 폼 로드, 버튼 클릭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다 바꿔서 뭐 컬러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디컴파일을 하더라도 좀 난해하게 만드는 또 그런 기술들도 내 소스 코드의 어떤 저작권 뭐 재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사용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세 번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인데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러면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